유교적관념은 비대면 강의를 올릴 거고요. 제가 지금 요번 주에 저희 사무실이 갑자기 방을 빼게 됐어요. 갑자기 그게 원래 좀 길게 보고 내놨는데 갑자기 나가게 돼가지고 요번 주 다음 주는 약간 비대면 강의가 원활하지 않게 올라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올라가면 말을 해드릴 거예요. 알겠지? 지금 촬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는 대로 말해드릴 거고 아마 뭐 월요일이면 다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4교시는 바로 올려줄 겁니다. 대신 4교시. 4교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좀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제 3월 말 되면은 저희가 새로운 장소 넓은 데로 다시 옮깁니다. 넓은 데로 옮겨서 괜찮아질 겁니다. 예. 진행이 뭐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현실 반영의 시 이제 볼 건데 강의 노트 볼까요? 자, 현실 반영 7쪽입니다. 7쪽. 부전시가의 패턴 네 번째. 자, 현실의 표현.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의 현실을 반영한 시들을 볼 거예요. 조선 후기에. 조금 더 사실적으로, 관념적이기보다는 사실적으로 표현이 된 시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관리들의 부정부패, 요거는 오늘 아마 못할 것 같고요. 4교시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전가추석이라는 작품에 나와 있어요. 전가추석. 그 작품은 4교시로 올릴 거예요. 오늘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그래서 클리닉에는 그 전가추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클리닉을 여러분들이 하려면 전가추석 강의를 봐야 돼요. 제가 바로 올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들의 부정부패, 세금을 가혹하거나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려요. 백성들. 세금을 가혹하였구나. 그래서 세금이나 부역의 고통도 마찬가지고 또 때로 이런 어떤 지식인들은 우리 이덕무 농부의 집에 쓰다 했었죠. 그러니까 정혁이나 이덕무는 농민들의 건강한 삶과 노동을 묘사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해요. 이건 한 작품 했어요 우리가. 농민들의 건강한 삶 나온 거.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작품의 또 특징은 풍자와 해악이 많다는 겁니다. 사설 시조의 특징들, 중장이 길어지거나 시조의 일반 형식과 다르다. 현실적 소재, 생동감 넘치는 표현 알아두시고 풍자는 당시 관리들의 행태를 풍자적으로 표현하는데 특히 동물에 비유해서 풍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풍자의 뜻은 뭐냐면 함축적으로 돌려 말한다는 거예요. 풍자적인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해학적인 요소의 작품도 많고. 그래서 조선 후기에 현실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반영한 시도 있고 농민들에 관한 시, 그 다음에 풍자와 해학이 들어가 있는 시들. 알겠지?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의 현실을 반영하고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당시 또 여성들의 삶을 다룬 작품들이 많아요.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드러낸 작품들이 있어요.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우리가 이제 규방가사, 개녀가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알겠어요? 규방가사나 개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마 현실 반영에서 한 작품밖에 못할 것 같은데 꽤 많아요. 생각밖에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이렇게 몇 강에서 요거 한다는 거 다 써놨어요. 알겠죠? 몇 강에서 뭐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면 1강에서 자연친화 적시 했잖아. 이별에 정한 첫 번째 지문이라는 게 첫 번째 파트를 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걸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린 거예요. 이거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이별에 정한 두 번째 파트 현실 반영 첫 번째 파트 하고 있는 거잖아. 나머지는 이제 비대면 2강으로 올리는 거. 그러니까 어디에 뭐 패턴인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알겠지? 그거 찾아서 들으면 되잖아. 그렇지?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문 볼게요. 현실 반영의 시. 자, 이것도 이제 아주 긴 작품이니까 개녀가 작품이거든. 보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작품은 해학적으로 묘사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해학적인 묘사. 알겠지? 웃음을 유발한다 이거지. 독자들의 웃음을 유발하더라. 해학적인 작품. 자, 이 작품 이제 복선화음가인데 복선화음은 선하게 행동하면 복을 받고 알겠지? 악하게 행동하면 화를 입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권선, 징악하고 같은 얘기야. 알겠어요? 권선, 징악하고 같은 얘기. 규방가사는 여성들이 지었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지었다는. 그래서 부모가 혼인하는 딸에게 주는 부녀자의 덕목에 대한 애정을 줘. 여기는 여성들의 삶에 대한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부모가 딸에게 이제 충고를 해주는 거야. 혼인하는 딸이죠. 그러니까 딸은 지금 신행 혼인을 하려는 상황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부녀자의 덕목을 얘기를 해준다.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해주면 교훈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궤동어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어. 궤동어미 이야기. 어머니가 딸에게 이제 이야기를 건네는데 궤동어미 이야기. 그래서 교훈을 전해줍니다. 구체적 인물을 얘기해줘. 그래서 궤동어미처럼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어미 이야기가 삽입이 돼 있어. 그래서 이게 교훈을 준다. 이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복숭아부의 구조입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건네는 이야기, 궤동어미 이야기, 다시 어머니가 딸에게 건네는 이야기.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아들 형제는 진사에 급제를 했고 가문도 혁혁하다. 혁혁한 공을 세우다 이런 거 알죠? 가문의 위세가 드높다는 얘기. 자신의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가문의 위세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딸을 길러 출가하니 혼수 범절치행이야. 다시 일러 무엇하겠느냐. 이제 딸을 길러 출가한다는 건 딸을 이제 시집 보내는 거죠. 그러면 가문의 위세를 드러내는 혼수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잘해서 보내야겠지. 그치? 혼수 범절치행, 혼수를 보내는 건데 혼수를 아주 의리의리하게 잘해서 보냅니다. 혼수를 잘해서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의 의복 너의 sen정 넉넉하게 챙겨주겠다 이거야. 넉넉하다는 얘기고 의복이 넉넉한 겁니다. 바느질의 침선체며 체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느질 할 수 있는 그것도 좋은 물품으로 대마구종 춘두기를 보내요. 운전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부예요, 마부. 그것도 마부에 우두머리를 보낸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빵 운전기사를 보내주는 거야. 전가라니 명매로다. 그러니까 얘네가 다 노비죠, 노비. 알겠지? 일하는 하인도 딸려 보낸다는 거야. 의리의리하죠. 하인까지. 그러니까 남녀노비를 다 갖췄으니 전답인전 안 해주랴. 서리법이죠. 전답은 땅도 줍니다. 땅도 챙겨줘요. 대박이죠. 전답.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챙겨주는 거야. 대한불가의 좋은 전답, 농사 잘 지어 좋은 땅, 심지어 300석이나 나올 수 있는 기름진 땅을 줘요. 그냥 땅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 농사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라는 게 뭐냐면 이제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땅을 가지고 도지를 맡기면 5,000냥 정도는 벌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땅을 빌려주고 의용소치. 너가 필요에 따라 쓸 수 있을 때 굉장히 넉넉할 거다, 유효하다라는 건 역시 필요에 따라 쓰는 건데 굉장히 넉넉하게 네가 챙길 수 있다라는 얘기. 얘야, 너 이 땅 가지고 도지를 맡겨서 네가 5,000냥 정도를 벌 수 있거든. 그럼 너 필요에 따라 넉넉하게 쓸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딸에게. 알겠지? 짱이죠? 얘는 지금 무슨 수저야? 다이아몬드 수저 아닙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집이죠, 그렇죠? 시집 갈 때 이러면 재벌이야, 재벌. 자, 그래서 넉넉하게 이제 그 돈도 쓸 수 있게 챙겨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묶어보면 뭡니까? 그 혼수의 내용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혼수를 잘 해서 보내는 것들을 지금 쭉 열거하고 있어요. 땅도 챙겨주고 종들도 딸려 보내고 그러고 있어요. 됐죠? 나의 신행 올 때가 자기, 그 엄마는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이 작품은. 화자와 청자가. 화자는 어머니고 청자는
시집가는 딸이잖아. 성자는 그치? 이렇게 전달하는데 뭐 자기 시집갈 때도 그랬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집에 자기 시집갈 때도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시집갈 때를 떠올리는 거야. 나의 신의 모태가 도리어 생각난다. 화자 자신이 시집갈 때를 떠올린다. 그 신행이라는 게 이제 혼인을 올리는 거니까 오거나 가거나.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제 괴똥어미 시집살이 얘기를 합니다. 덕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괴똥어미 시집살이 읽어보면 금쪽이 알죠? 금쪽이. 금쪽이가 저 나이 되면 저랬을 것 같아. 금쪽이 같아. 저건 너 괴똥어미 시집살이라는 말은 너도 들어 알거니와 대강 일러 경계하마. 자, 그래서 괴똥어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 괴똥어미의 이야기의 이유. 뭘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고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네가 시집살이를 잘해라 이런 얘기. 알겠지? 시집살이를 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시집 올 때 가산이 많으면 재산이 졸래 많아요. 마당에는 곡식들이 쌓여 있고요. 넓은 그 광에는 금은이 쌓여 있어. 그 똑같죠? 시집 올 때 모습은. 그래서 괴똥어미도 시집 올 때 재산이 겁나 많아. 재산이 많았어. 그래서 행실이 나오는데 신행하에 오는 길에 오는 날에 그러니까 이제 그 시집을 와서 이제 시댁으로 들어오는 거죠. 가마문을 나서면서 눈을 들어 사방 살펴 기침을 크게 하니 이 신부 행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의가 있어 없어? 없어. 지금도 생각해봐. 누가 이제 저기 시집을 갔는데 결혼한 사람이 자기 그 시댁에 들어가서 누구 있나 살펴본 다음에 여기저기 막 이러고 들어간다는 얘기야. 얼마나 예의가 없어 보이겠어, 그지? 지금 봐도 예의 없는 짓인데 예의 범절이라고는 없어. 다담상에 허다한 음식이 있는데 생밥 먹는 거야. 아그작아그작 막 씹어 먹어요. 먹는 것도 괴이하게 먹습니다. 무슨 배가 그리 고파 국 마시고 떡을 먹고 좌중분이 얼려나 떡 조각을 집어넣고 여기도 주고 막 저기도 막 낭비해요. 막 음식. 야 너도 먹어봐 너도 먹어 막 이러는 거예요. 세댁 행실이라고는 전혀 없어. 입구역에 침이 흘러 화장한 것도 다 지워지고 아까울사 대단치마 얼룽덜룽. 대단치마는 이제 단이 큰 치마인데 얼룽덜룽 흉악해요. 신부행동 그러하니 뉘하니 외면하니.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 보면 세댁 행실 전혀 없다, 뭐 괴이하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화자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몇 번이죠? 5번인가? 5번? 5 맞죠? 7번? 그러니까 괴똥어미의 이런 행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지금. 화자는 그렇지? 이렇게 하면 그 괴똥어미 같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계속 그러고 있어요. 3일을 지낸 후에 모습도 기괴하다 이거야. 백주에 낮잠 자기 자기 혼자 앉아 분소리하고 둘이 앉으면 흉보기를 잘하고요. 남의 시비만 맨날 구경하고 어른 말씀을 또 토를 답니다. 금강산 어찌하고 구경하니. 노는 것도 좋아요. 금강산 가서 노는 것도 좋아요. 기억 니은 모르거든 어찌 책을 또 들고 앉노 이거야. 앉는 것이 용렬하고 걸음은 망측합니다. 다른 박질할 때 또 너털 흥까지요. 좋게 보면 굉장히 털털한 성격이죠. 좋게 보면 굉장히 털털한 성격이에요. 자, A 부분 이제 보시면
궤동어미 행실을 열거하고 있죠. 여러분들 뭐 빈 공간에 쓰면 돼요. 잘못된 행실을 열거하는데 해악성이 있죠. 웃음을 유발합니다. 해악성 유발. 조선 후기에 이제 이런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맛꼬리는 다 해지고요. 심지어 비녀도 빠졌어요. 해악성을 유발한다. 그래서 비녀도 빠졌어요. 개가 물고 다녀요. 비녀도. 재밌죠. 허리띠는 어디다 두고 붉은 허리 드러내고 어른 걱정할 적에 쪽박 한 박 드던지며 성내요. 또 솥에 때를 닦을 때도 성을 내. 아 내가 이런까지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독살 부려 승질 부려서 그릇 깨기 성질도 안 좋아. 등잔 뒤에 넘복이면 가만 말뜻세요. 아니한 말 지원해서 이간질도 시켜요. 야 그랬대 하면서 이간질. 뒷담화도 굉장히 잘합니다. 좋은 물건 잠깐 보면 도적하기가 예사라고요. 도적질하기가 예사라고. 그 중에 행실 보고 악한 사람과 협력해서 착한 사람도 흉을 봅니다. 뒷담화를 또 좋아해요. 제처신 그러하니 남편 흉도 보겠죠. 그죠? 남편인들 귀할 소리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재산을 낭비하는 과정을 좀 보시면 금슬이조차 살풀이며 무병장수하겠다고 푸닥거리를 해요. 근데 살풀이나 푸닥거리 하는 게 이제 미신을 믿는 겁니다. 무당을 부르는 거예요. 무당. 의복 주고 금전 주어 아들 낳고 부귀하기. 이제 기원의 대상이죠. 무병. 이제 뭐 아들 이런 거 이제 기원하는 거죠. 궤동어미가 바라는 거예요. 궤동어미가 바라는 거고. 정성껏 빌어보소 산에 올라 제사 지내고 절에 가서 공양을 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미신을 믿는 거죠. 11번인가? 9번? 미신에 빠져 있어요. 지가 또 원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재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근데 뭐를 귀신한테 빌더라도 좀 착하게 살아야 빌 수가 있잖아. 근데 하는 짓이 지금 죄다 못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심이 그러하냐. 예,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지도 않는데 귀신이 들어주겠어요? 귀신들 도우소냐? 우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가득한 거야. 우환은 집안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이에요. 대꾸와 반복. 우환이 연접하니 사망인들 없어요. 집안의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 이렇게 재산 낭비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래서 귀신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착한 일 안 하니까. 그리고 집안에 우환만 가득한 겁니다. 오히려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환만 가득한 거예요. 따라 악이 따라 반복하고 있네요. 복선화. 선하게 행동하면 복을 받고 악하게 행동하면 화를 입습니다. 궤동을 보니까 분명하죠. 화를 입고 있죠. 악하게 사니까 건선징악 당했죠. 집안에 우환이 가득하죠. 그죠? 저 건너 궤동을 너도 보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세가 살림살이에요. 살림. 그래서 포진천물 남용남식하고 나서 그 모양이 됐어. 무슨 얘기야? 재산을 다 뭐 해버렸다. 쓸데없는 데 쓰고 탕진해버렸다. 재산 많았잖아. 지금 여기 가산이 만금이었잖아. 여기서 이렇게 변화된 거지 지금. 재산 낭비해서. 재산이 많았는데 재산 다 탕진해버린 거야. 그리고 갯덩어미를 본받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갯덩어미는 경계하고 너의 어미를 본받으라고. 자기 본받으라는 얘기야. 결국 밑밥을 깔았네요. 그쵸? 자기 본받으라는 얘기. 그래서 내 말은 부디 갑골 명심해라. 따라 울지 말고 부디 잘 가거라. 위로해주는 거죠. 시분하니까 효본국어 순승군자 동기후에 지친화목. 이게 바로 부녀자가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시집에 가서 궤동어미 행실과는 반대지. 그래서 지켜야 할 덕목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듣기 오면 명년삼을 화류시 몽녀상봉을 하자. 그러니까 당시 이제 부녀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놀던 게 화전놀이 가는 거예요. 꽃필 때. 요즘 같은 때죠. 3월. 그래서 너 기쁜 소식 가지고 오면 명년 3월, 내년 3월에 같이 모녀상봉해서 화전놀이나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네가 행실을 잘하면 갈 수 있다고. 자, 여성들의 삶을 좀 우리가 살펴봤죠? 자, 문제 볼게요. 자, 1번부터. 자, 위치만 찾아주면 됩니다. 개똥의 시집살이 남의 물건에 욕심내서 도적질 있었어. 몸가짐과 옷매부가 단정하지 않죠? 외면을 받습니다. 먹을 것에 욕심이 많은 건 맞는데 음식을 이웃과 나누어 먹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나눠줘서 문제인 거죠? 정답 3번입니다. 악한 사람과 부동해서 남을 흉보고 일가싸움사 이간질했고 구술하고 절에 공양하며 기원했지만 굳은 일, 우환이 계속 일어난 거죠. 자, 2번. 대통함이 의문문 형식으로, 그치? 화자의 부정적인 식 부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모르고 하던 어찌 책을 들고 안노, 그 어리석은 모습이죠. 열등한 인물로 생각한 독자들에게 웃음을 줍니다. 화자의 부정적인 식이 있고요. 그래서 신부 행실, 세댁 행실과 거리감은 개똥엄의 행동을 해학적으로 묘사한 거죠. 신부가 될 자신의 딸이 비판적 태도로 바뀌를 바랍니다. 백주의 낮잠자기, 어른 말씀, 토달기 같은 거침없는 행동 통해 모습을 묘사한 이유는 규범에 얽매인 여성의 현실에 비판적인 화자가 대리만족의 기관. 그럼 개똥어미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쵸? 개똥어미같이 하면 안 돼요. 대리만족 아닙니다. 5번이다. 다음 3번. 뭐 이거는 B는 각주를 보고 푸는 거죠. 내용상. 각주 보고 푸는 거죠. 근데 B는 뭐야? 가산을 탕진해버린 거. 그 다음에 C는 지켜야 할 덕목들을 열거했죠. 그러면 4번이 정답. 확인할 수 있는. 다음 4번. 자, 지금 요 구조를 잘 이해하라는 얘기죠. 액자식 구성처럼 돼 있어요. 가의 가문도 획격하다 혼수범죄를 치행해 다실러 어떠하래서는 가문의 위세, 가문의 위세를 얘기한 겁니다. 나의 우환이 연접하니 사망인들 없을 소냐에 나타나 괴똥음이 지발의 상황과 대비되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경계해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너의 어미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어쨌든 어미가 잘 살았기 때문에 집안의 재산들이 이렇게 남아있었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맞는 얘기. 2번. 어머니가 자신의 딸 가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는 저건너라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죠. 나의 제일 처음 시집올 때 가산이 만금이라에 나타난 개똥어미의 모습은 혼인할 때는 넉넉한 재산을 갖추었어. 그러니까 가에 제시된 딸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야. 가산 탕진하면 안 돼. 다음 4번. 따라 공명 따라 하고 딸을 부르는 말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나에서 다로 전환이 되면서 따라 공명 따라 하는 부분은 여기 아직 괴똥어미 얘기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썩 좋진 않네요. 예. 그래서 정답은 4번. 전환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구체적 인물 형상이라는 것도 뒤에는 이 다에서는 구체적 인물 형상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여기서는. 알겠지? 괴똥어미 이야기. 근데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예. 위로해 주려는 거 맞죠? 자, 이렇게 해서 현실 반영했는데 요 2, 3번은 비대면 강의로 하고요. 4번은 바로 4교시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과 축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10분간 쉬었다가 독서하도록 하죠. 자, 현실 반영 04번입니다. 우리 이제 교재 쪽은 40쪽이고요. 이것도 역시 4교시 대면 4교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강의 노트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강의 노트 준비해 주시고 항상 강의를 들을 때는 교재와 더불어서 강의 노트를 준비해 주세요. 그럼 강의 노트에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7쪽 한번 볼게요. 강의 노트 7쪽. 강의 노트 7쪽을 좀 보시면 현실 반영의 시에서 이거 오타네요. 9쪽에 요거 좀 고쳐 줄까요? 요거 장르의 특성이라고 했는데 이거 이따가 비대면 강의 2강 찍을 때 고쳐야겠네. 자, 현실 반영의 작품들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수업 시간에 언급은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조선 후기 현실을 반영해서 이제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의 부정부패라던가 당시의 백성들의 어떤 힘겨운 삶들이 이제 잘 드러난 이 전가추석이라는 작품을 볼 건데, 이제 세금을 가혹하게 걷던가 이제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거, 요게 나온 작품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 40쪽으로 돌아가세요. 예. 여기 이건창에 이제 전가추석 볼 건데, 먼저 3번 문제 보기를 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전가추석은 보기 한번 보실게요. 이건창이 26세 때인 1887년에 지은 작품이다. 그는 당시 충청도 암행어사로 나가 호서지방에서 일어나는 관료의 학정, 암행어사로 나가서 백성들의 비참한 삶, 이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관료의 학정이라는 건 이제 뭐 백성들을 괴롭히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정치의 문란, 계층 간 불평등 같은 현실의 모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의 경험을 소재로 하여 쓴 시가 이 작품이래. 그래서 작품에는 진한해가 언급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조선시대 최악의 흉년으로 꼽히는 병자는 기근이 있었던 해야.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거나 고향을 떠나 유랑민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재난을 당해 힘든 상황에 처한 백성들을 돕는 제도가 있었는데 실질적 혜택이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능하고 부패한 지방 수령과 향리들이 고통받는 백성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가진 농간을 부려 진유를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착복했어 중간에. 그래서 이듬해 이제 풍년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와 이듬해의 상황이 상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풍년을 견뎌낼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어. 그래서 풍요로움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는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쓴 작품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보기를 이제 보고 나서 우리가 좀 살펴보죠. 전가추석. 그래서 중략 전후로 해서 이거 나눠서 풀지는 않을 건데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화자가 좀 다른데 화자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화자 여기 1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략 이후의 연, 그다음에 요 연, 마지막 연.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생활을 관찰하고 있는 그런 화자예요. 관찰하고 있는 화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관찰하고 있는 화자입니다. 여기도 이제 관찰하고 있는 화자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찰하는 화자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연부터 5연까지죠. 여기 이제 묶어보면 이걸 좀 줄여서 할게요. 조금 더 줄여서 한 번에 묶어야 되니까 여기 2연부터 5연까지. 여기는 이제 마을 사람이 화자가 되는 겁니다. 마을 사람이 화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략 이후에 이제 대상이 바뀌거든요. 유복자는 호러미로 바뀌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화자냐? 유복자는 홀 어머니가 화자예요. 화자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키워서 자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서울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시골이라는 공간이 이제 대비가 돼 있어요. 서울이야 부귀한 사람들 모인 곳이라 철 따라 명절을 챙기지만 시골은, 그러니까 서울은 부귀한 사람들이 모이고 철 따라 명절도 챙깁니다. 근데 시골은 빈천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추석 같은 명절 또 있으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리법이죠.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명절을 다 챙겨요. 부귀하니까. 근데 시골은 챙길 수 있는 명절이 추석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명절을 즐길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골은 첫 번째 시골은 이제 추석만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천한 형편이라는 거죠. 빈천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여기 서리법 지울게요. 쓰는 게 여러분들 힘들어서 빈천한 형편 가운데 이제 추석만 챙길 수 있어요. 추석만 챙길 수 있음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서울과 시골을 좀 대비시켜서 부귀하고 빈천한 곳. 그러니까 서울은 모든 명절을 다 챙기지만 시골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제 농촌에서의 삶이겠죠. 가을날 햇빛이 맑게 비치고 가을밤 달이 밝게 써서 가을에 이제 풍요로운 풍경입니다.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지만 우리들을 위해, 자, 여기서 화자가 바뀐다고 그랬잖아. 우리들,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죠. 여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지. 그러니까 가을의 어떤 풍경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러니까 뭐 풍경이 아름다워도 우리의 삶과는 좀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풍경이. 그래서 풍경이 우리의 삶과는 좀 무관하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다 이거야. 자, 그럼 B부분 볼게요. 보이나니 사방으로 트인, 가을은 이제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트인 들판에 좋은 곡식 이삭을 들이우니 올해는 벌써 타작마당이 올랐고 콩과팥도 따로 거두고 마당가에는 해바라기 털어내고 쭉 열거가 돼 있죠. 뒤뜰에선 알밤을 깐다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가을의 추수죠. 가을의 추수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변은 벌써 타작마당에 올라왔다는 건 이 곡식이 풍성하게 열렸다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이제 풍년입니다. 풍년. 다행히도. 자, 그래서 쭉 이거 뭐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열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연 보겠습니다. 둥그런 질화로에 고주배기 각주에 있죠. 이제 고주배기라고 하는 것은 땔감으로 사용한 나무 그루터기. 이제 안에서 이제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벌겋게 타올라 밥 짓고, 계절이 이제 가을이잖아. 국 끓여서 온 가족이 실컷 먹고 마시는 거야. 배부르게 먹는 거죠. 한번 배가 부르면 기분이 늘어져서 떠들썩 이런저런 이야기에 꼽히네. 그러니까 이제 가을의 어떤 풍요로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을의 풍요로움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저런 이야기꽃이 피었어요. 지난해, 그러니까 이제 반대죠. 지난해하고 이 풍년이 든 거하고 지난해입니다. 아까 이거 보기에 있었죠. 큰 흉년, 병자년의 기근이었어. 아까 보기에서 본 거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힘겨운 삶을 겪었는데 올해는 당연히 풍년이야. 다행히. 아주 죽어 못 살 듯 싶더니만 그게 사실적이죠. 금년엔 대풍이 들었어요. 금년에는. 어쨌든 대풍이 들어서 하늘이 사람을 영영 죽이실 리 있겠나. 그래서 이 흉년과 올해는 풍년이 들어서 다행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풍년이 들어서 다행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종략 이후 볼게요. 자, 이제 다시 이 마을 사람들을 관찰하는 화자인데, 앞마을엔 막걸리 거르고 뒷마을엔 누렁수 잡아. 이제 흥성 있는 풍경이죠. 홀로 소천의 어느 집에, 자, 대비가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역시 아까 그 풍요로움이 이어지죠.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누가 서럽게 설비석에 밤새도록 이제 곡을 합니다. 그 유복자 아는 홀어머니가 이제 곡을 하는 건데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 풍요로움과 대비되는 홀 어미의 이제 모습인 겁니다. 유복자. 유복자는 거는 이제 아버지가 그 사랑 손님과 어머니 같은 작품을 유복자라는 어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죽은 거죠.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유복자라는 건 이제 어떤 자식이냐면 아버지를 태어나기 전에 여인, 뱃속에 있을 때 여인 아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복자는 홀어머니가 이제 어떤 그 우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이제 부재로, 죽음으로 인한 부재로 지금 서러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남편은 왜 죽었는가? 그러니까 마을의 어떤 풍요로움과 대비되니까 이런 호러미의 슬픔이 더 강조가 되죠. 자, 여기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호러미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서방님이 살아계실 적엔 죽었어요. 두 식구가 이 한 집 지켜 문전의 멍석만한 땅에서 매해 벌어서 근근히 풀칠하였는데, 아까 얘기했죠. 지난해에는 병자년에 대기근이 왔다고. 흉년이었어. 지난해 가을설이, 이게 원인이네. 서리가 일찍 내려버리면 결실을 못 맺지 않습니까? 비로 쓴 듯 콩 반쪽도 구경 못했다고. 겨와 밀기울에 송기를 섞어 먹어도 겨울나기가 부족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흉년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어요. 지난해의 흉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해 흉년의 어려움을 한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남편이 그 죽게 된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봄이 오자 부잣집에 가서 나락을 구걸하여 한 줌 얻어다가 한 톨도 구걸을 해서 얻어온 거예요. 먹기 아까워
고스란히 간직했다. 이걸 씨앗으로 쓰려고 했어. 얻어온 것을. 근데 씨앗으로 쓸 거면 내가 먹지를 못하잖아. 먹지를 못하니까 근력은 날로 쇠약해지고 위와 창자는 날로 오그라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묶어보면 현재 무슨 얘기예요? 국어를 해서 종자를 쓰려고 하니까 계속 굶주린 상태가 되는 거죠.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적으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굶거나 먹거나 서방님과 함께 하였는데 이 몸은 나무 둥전은 모진지 나는 살아남았어. 근데 호련히 서방님만 굶어 죽은 거예요. 앞산 기슭에 내 손으로 묻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이제 죽음이 있었던 거죠. 지난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앞산에 묻힌 사람, 그 서방님 얘기겠죠. 그러니까 가슴이 메어지는 거. 남편이 1년만 더 버텼으면 이 풍년을 맞이할 수 있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데 남편은 결국 굶어 죽었고 나는 지금 이 어떤 풍년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나 슬픈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의 어떤 희생에 대해서 굉장히 애달파하는 거지. 남편의 죽음과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논의 신문국식은 익어가는 거야. 근데 벼이삭 익은들 뭐 하겠느냐고. 나는 벼이삭 익어가지만 상실감을 크게 느끼는 거예요. 왜?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곡식이 익어간들 뭐 하냐고. 남편이 희생해서 얻은 건데. 그러니까 남편의 희생으로 이렇게 익어가는 거니까 나는 되려 상실감을 느끼는 겁니다. 익은들 뭐 하겠느냐. 소용없다는 얘기죠. 차마 보지 못해 문 닫고 들어앉아 차라리 따라 죽자 해도 어린 것 때문에 죽지를 못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안타까움이 이제 더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이 비록 자 여기는 다시 화자가 바뀝니다. 관찰하는 화자라고 그랬어요. 아비를 모르지만 단 하나 그 서방님의 그 호러미 유복자는 호러미의 서방님의 혈육이니 아이를 품에 안고 영희 앞에 고하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혼절했어. 울다가 그 영희 앞 그 위패를 모신 곳 앞에서 이것을 고하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혼절했어. 관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슬퍼하는데도 문득 문을 두들겨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전이 세금 바치라고 외쳐댄다고. 아전들, 관리들이 세금 바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런 힘겨운 삶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배만 불리는 거야. 힘겨운 삶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배만. 힘겨운 삶에 아랑곳하지 않는 거야. 하지 않는 또는 외면하는 그런 어떤 가혹한 관리들의 모습이죠. 가혹한 정치 관리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렴 죽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한번 확인해보죠. 문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위치 찾으면 되죠.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공간, 그죠? 마을 사람들의 중략 이전은 마을 사람들의 얘기, 중략 이후는 유복자는 호러미의 얘기니까 정경을 좀 대비하고 있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풍요롭게 지내고 있는데 호러미는 남편의 죽음으로 해서 더 슬퍼하고 있죠. 나는 이렇게 지금 이 곡식이 익어가고 뭐하고 있는데 남편은 결국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주제를 형상화하는 거 맞습니다. 해학적인 요소 없고요. 사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극복 의지 이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을 뭐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어요. 특정 가설의 풍속에 대한 여러 인물의 목소리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밑줄과 같이 보시면서 자 기억 가난한 농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그죠?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풍년 하늘의 뜻으로 여기가 감사한다. 그죠? 문맥을 보면 하늘이 영영 사람을 죽이실 리 있나. 그래서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3번 디귿 지난해의 흉년으로 굶주리면서도 종자로 쓸 곡식을 먹지 못하는. 먹지 못하니까 결국 남편이 굶어 죽었잖아. 그렇죠. 리얼 누군가의 희생, 남편의 희생이죠. 얻은 결실에 감사해 하고 있어요. 되려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되려 남편이 이 풍년을 즐기지를 못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건 맞는데 감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4번이 정답. 이러면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3번 볼게요. 자 A는 서울의 부귀한 사람과 시골의 빈철한 사람들을 비교해 추석의 의미가 계층에 따라 다름을 언급하는데 맞는 내용이죠. 이는 작가가 암행어사로서 비참한 삶을 목격하면서 얻게 된 현실 모순에 대한 문제의식. 그죠? 서울은 아무래도 좀 부귀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빈부의 격차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결국 현실의 모순입니다.
맞는 얘기고. 2번. B에는 올변은 벌써 타작마당 올랐고 뒤뜰에선 알밤을 깐다네로 표현된 농촌의 가을 전경을 제시하는데 이는 지난해의 흉년을 견뎌내고 풍년과 추성을 맞아 농민들의 풍요로움과 활기를 드러낸 것이다. 맞습니다. 지난해하고 대비가 되죠. 자, C에서는 막걸리 거르고 누렁소 잡는 대로 표현된 흥성거리는 아주 흥이 오르는 그런 풍경을 배성으로 섭디섭게 밤새도록 곡을 하는 인물의 모습. 유복지 않은 호럼이죠. 이는 재난을 당해 힘든 상황에서 고향을 떠난 유랑민은 아니잖아요. 보기에 이게 나와 있지만 문맥과 안 맞습니다. 그 마을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병자년에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비참한 삶, 또 이런 가혹한 정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이제 작품 한번 보시면 비교하는 거니까 뭐 공통점 차이점 찾는 거겠죠. 달리 뭐 그래도 공통점 찾고 있는 거죠. 고전 시가에서는 이렇게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작품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 큰애기 새각시 짧은 치마 맨다리로 진흙창에서 괜히 자루 손에 쥐고 연뿌리 파고들 있구나. 길 가던 사람 걸음 멈추고 웃으며 당신들 그건 캐서 못하오. 이걸로 입에 풀칠이나 하자고요 하면 형편을 말하네. 궁핍한 가난한 형편이라는 거죠. 작년에는 큰 가뭄 들어서 산이 타고 개천이 말라 논농사 받는 사람 물론이요 나무 열매 풀씨도 없는 지경이라. 금년 초여름 보릿고개 넘어가니 어찌 이리 더딘지 나락밭이나 돈 내놔. 또 관리들의 횡포네. 발꿈치 돌릴 새도 없이 소나무 가지 껍질 다 벗겨지고 들에는 캐곡해서 풀이 없는 지경이야.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 거조차 소나무 껍질조차도 없는 거야. 풀도 없고. 줄임배 굶주림배를 안고서 날이면 날마다 어디 간들 양식 얻을 곳 있으냐. 우리네야 연뿌리 캐서 이걸로 식량을 삼지요. 그 맛 딱딱하고 떫어서 입에 넘기기 거북합니다. 그런데도 이거라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더 심하죠 형편이. 그나마 우리가 지금 전가 추석에선 올해는 그래도 풍년인 건데 여기는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백성들의 그런 어떤 기근 이거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거고 나락밭이나 돈 내놔라 이런 건 또 관리들의 어떤 가혹함도 같이 드러나 있습니다. 적절한 거 찾는 거야. 뭐 나머지는 뭐 말도 안 되고 어쨌든 지금 이 작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둘의 공통점은 작년의 기근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현재의 상황이 과거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5번으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힘겨운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또 어떤 관리들의 학정을 다룬 그런 작품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었어요. 전가 추석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되면 우리 2강 4교시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2024 수능 프로젝트 라스트 원 비대면 2강 2교시 문학입니다. 자, 2교시는요 우리 현실 반영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그 패턴 중에 현실 반영 부분 이제 대면 수업 시간에 했는데 오늘은 대면 수업 시간 때 못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6쪽이고요. 혹시나 현실 반영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패턴을 좀 읽고 싶으시면 강의 노트에서 또 찾아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실 반영 부분 같이 한번 볼게요. 36쪽 어사용이란 작품하고 이제 배틀 노래 그런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은요 역시 그 어떤 조선 후기에 그 민중들의 삶이 반영된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일종의 이제 노동요입니다. 노동요. 그래서 그 우리 민중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들 민요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보기 일단 37쪽에 3번 먼저 볼게요. 나무를 하거나 그쵸 이제 가는 나무를 할 때 부르는 그런 노동요죠. 배를 짜는 일은 배틀 노래니까 납니다. 그래서 단조로운 직업을 지속해야 하는 힘겨운 노동으로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혼자서 노동을 할 때에는 여럿이 함께 일할 때에는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허심탄회하게 이제 드러내는 것이 가능했다 이거야. 또한 혼자서 부르는 노동요에는 자신의 고달픈 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여기는 현실 인식.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 반영되어 있느냐를 항상 찾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또 다른 대상에 빗대어 자신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또 노동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노동의 고통을 이겨내고 그쵸? 슬픈 마음을 달래는
자기 치유의 과정이다. 그래서 그런 노동요에 관한 작품이 두 개가 나와 있고, 이렇게 힘겨운 노동 속에서도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노동의 고통을 이겨내려 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민중들의 삶이 이제 반영이, 백성들의 삶이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사용이라는 작품은 아까 보기에서 보셨지만 나무를 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무꾼들이 부른 거예요. 나무를 벨 때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를 할 때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나의 배틀 노래는 여성들이 이제 불렀던 노래죠. 부녀자들이 이제 옷을 짤 때 배를 짜면서 이제 부른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시 같은 경우는 리듬감이 굉장히 일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조나 가사 같이 이렇게 사음보의 율격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끊어서 사음보의 율격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나무를 할 때 부르는 노래인데, 갑자기 어머니를 찾아요. 엄마 엄마 울 엄마요. AABA 구조죠. 역시 운율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 키울 적에 진자리, 이제 축축한 자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며. 그러니까 이렇게 오줌 같은 걸 싸거나 이제 땀을 흘리면 축축한 자리가 되잖아요. 또 그 마른 자리를 가려서 골라 키워놨어. 어머니가 나를 이제 금이야 오기야 잘 키우신 거죠. 북망산천, 이제 북망산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어머니를 찾아요. 그래서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이제 그리움을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이제 귀중하게, 아주 소중하게, 돌아가신 상태이지만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어머니가 이제 기르셨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귀한 존재가 되잖아요. 귀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연에서는 내 현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팔자 좋아, 어떤 사람은 화자의 처지하고 팔자가 좋으니까 나는 이제 고되게 지금 나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자와 역시 대비된, 처지가 대비된 대상을 등장시켜요. 화자와 처지가 대비된 대상을 등장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팔자 좋아서 나와 다른 거죠. 고대광실 높은 집에 부귀영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풍족하게 지내는 겁니다. 부귀영화로. 근데 나는 지금 반대된 거죠. 처지가 반대된 겁니다. 어찌하여 팔공산을 짊어지고 낮자리 품 팔아먹고, 그러니까 품도 팔고 팔공산에 가서 산천초목 나무를 후려잡고 지게를 살러 가는, 그러니까 지게에 나무를 져서 살러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화자의 직업이 이제 우리가 나무하는 사람이 알 수 있죠. 나무꾼임을 알 수가 있죠. 나무를 베는 걸 나무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무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귀하게 기르셨는데,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이게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조선 후기 현실에 이런 빈부격차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 즉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산천은 포니 천산이요 이내 머리는 백발이네. 산천과 이내 머리 서로 또 반대가 되는 겁니다. 산천은 여전히 푸릅니다. 청산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산천은. 근데 나는 이렇게 나무꾼으로 살다가 나는 백발이 됐어. 나는 뭐 한 거야? 이제 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원통함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대비된 것을 이렇게 등장을 시켜요. 대비된 것을 등장을 시켜서 내가 불쌍하고 원통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늙어버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좋은 집에 살고, 나는 이렇게 나무꾼으로서 힘겹게 살아가고 거기다 늙어버리기까지 했어요. 이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 더 있어요. 가는 어리 바늘 같은 내 몸에, 선생님 같은 몸 떠오르시면 됩니다. 농담이에요. 가는 어리 바늘 같은 비유하고 있죠. 내 몸에 황소 같은, 그러니까 이게 고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몸에 병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시 내 몸에 이렇게 병이 들었어.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겠죠, 역시. 황소 같은 병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좀 대비가 된 거죠, 역시 부정적 상황. 가는 허리, 바늘 같은 이런 황소 같은 잘 낫지 않는 병이겠죠. 오랜 노동으로 인해 지치고 힘들었을 겁니다. 부르는 건 울 엄마요. 찾는 거는 냉수로구나. 화자가 그나마 현실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또 이런 냉수를 통해서 극복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대꾸법이 쓰였죠. 문장 구조가 민요다 보니까 반복이 많아요. 그래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기를 적용을 해보면 자신의 처지를 허심탄회하게 드러내고 있죠. 고달픈 삶 드러내고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이 고달픈 삶은 자기가 좀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마치 가는 허리 바늘 같은 내 몸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해볼게요. 부녀자들이 이제 배를 짤 때 부르는 노래인데 나 들어가 볼게요. 자, 귀신매러, 김매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풀 제거하는 거죠, 잡초. 김매러 간다는 거. 갈뽕을 따고 김매고 올 적엔 올뽕을 따고 이제 뽕을 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역시 뭐 대꾸가 있죠. 대꾸와 반복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렇게 갈 때는 갈뽕, 뽕을 따는 거예요. 뽕을 따는 건 이제 화자가 지금 하는 일이죠. 왜냐면 이렇게 배 옷 짤 때는 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을 채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에 그 뽕을 딴다는 게 누에 고치에서 그 실을 비단이 될 수 있는 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뽕을 따는 게 화자가 하는 일이고요. 여기 뽕을 땀이라고 쓰세요. 글씨 잘 안 써지냐? 뽕을 땀. 그래서 이렇게 갈 때는 갈뽕, 올 때는 올뽕. 이렇게 말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해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언어 유희라고 해요. 이런 말장난. 발음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화자의 뽕을 따는 움직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카팡에 누에 넣고 정시에 실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제 실을 뽑아내요. 정시롱 실 뽑아내요. 누에에서. 그래서 강릉 가서 날아다가 서울 가서 메어다가. 그래서 여기 날다는 얘기는 진짜 뭐 강릉 가서 날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릉에 가서 그 틀에 날을 이제 간격이 고르게 벌에 쳐서 이제 배틀을 이제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서울 가서 메어다가 구체적 지명이 나왔어요. 하늘에다 배틀 놓고. 이건 실제로 하늘에다 배틀 놨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제 빗댄 겁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 천상계에 있는 존재처럼 이렇게 빗댄 거예요. 구름 속에 임해를 걸어서.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뭐 천상과 지상을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만적으로 굉장히 좀 그려내고 있죠. 자신을 천상의 존재처럼 설정을 해서 이런 노동의 힘겨움을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함경나무 구체적 지명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바디집에 오리나무 북에다가 바디를 끼우는 겁니다. 이제 북의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다 이게 배를 짜는 작업들입니다. 이렇게 임해를 건다, 바디집에 오리나무 북한다 이런 게 다 이제 배를 짜는 과정을 이제 비유하는 것이나 이렇게 구체적 지명을 언급함으로써 또 이렇게 어떤 그곳에 내가 다녀온 것처럼 또는 천상의 존재처럼 설정을 해서 이렇게 좀 낭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짜궁짜궁 음성상징어죠. 이 배틀에서 옷을 짜내는 겁니다. 음성상징어. 생동감이 좀 넘치는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가지잎과 묶어라 이거야. 그래서 배를 짜는 그 과정을 좀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명주시를 직접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같이 바래워서 바랜다. 우리 빛이 바래다라는 뜻을 쓰죠. 이제 표백을 하는 겁니다. 빛이 바래다는 뜻 표백을 하는 건데 참외같이 오를 짓고 이제 오를 이렇게 실을 엮어서 오를 짓는 거야.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외시버선을 지어서 옷 밖에 드리고 이제 노동의 결과물이죠. 이런 것들은. 겹옷 입고 소못 지어 우리 부모 드리겠네. 아까 이제 우리가 보기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노동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배틀을 돌려서 돌리는 과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옷감을 짜내는 과정. 그래서 굉장히 좀 생동감 있게 전달이 되고 있죠. 음성 상징어도 쓰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생동감 있게 좀 동적인 이미지로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은 좀 상상을 통해서 낭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을 매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다 하나의 과정들이라고 했죠. 다 이제 과정들입니다. 옷이 태어나는. 그래서 맨 처음 뽕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을 뽑아내고 이걸 배틀에 엮어가지고 옷을 만드는 과정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잘 나와 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에 대한 애정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우리 부모 드리고 오빠에게도 드리고. 알겠지? 자, 됐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할 때 부르는 노동요, 그 다음에 배틀을 이제 그걸로 가족들을 위해 옷을 만들 때 불렀던 그런 노래 그런 노동요가 나와 있는 두 작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죠. 문제 1번 기역 미음에 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대상에 관한 과거의 일을 언급하며 부재상, 어머니의 부재상을 드러내고 있죠. 맞습니다. 니은 대비되는 어휘를 사용할 부정적청. 맞습니다. 대비되는 거. 자신의 허리는 바늘 같은데 그거와 대비되는 황소 같은 그런 병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디귿 대꾸적 표현. 대구 맞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맞습니다. 리을 동일한 음정을 가진 어휘를 제시하면 움직임을, 그죠? 움직임이죠. 순차적으로. 뽕을 따는, 갈 때, 올 때, 순차적이죠. 그 다음 미음, 음성상징어. 그건 맞습니다. 대상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과정. 아니죠. 그냥 이거 옷 짜는 과정이죠. 5번이 답입니다. 변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자, 2번 볼게요. 가와 나의 시어. 진 자리 마른 자리, 그죠? 축축한 자리든 마른 자리든 부모가 나를 금이야 오기야 기르신 겁니다. 나의 삼간방은 화자가 마련한 장소이다. 삼간방에 누에를 놓고 청실홍실 뽑아낸다. 이것도 가도 그렇네요. 가도 이게 진 자리가 좀 좋지 않은 자리니까 이런 선지는 딱히 좋지 않은데 마른 자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진 자리는 아닐 것 같고 삼간방은 뭐 누가 마련했는지는 뭐 알 수가 없죠. 화자가 분명히 거처하는 곳은 맞는데 그 선지는 썩 좋지 않네요. 키워놓고는 화자를 향한 애정을 뽑아내서는 화자를 향한 관심 아니고 팔공사는 화자가 벗어나고 싶은 구름은 화자가 도달하고 싶다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려잡고는 화자의 과거의 삶 아니죠. 현재죠. 지게는 산에서 품을 팔고 품 팔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낮자리 품 팔아먹고 배틀은 옷을 짓기 위해 필요한 대상. 확실한 정답을 골라줘야죠. 5번이 맞습니다. 3번 볼게요. 1번 가해 화자는 어떤 사람과 자신의 처지가 다른 것이 팔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고달픈 삶을 그죠? 어떤 사람과 팔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자신의 고달픈 삶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여기는 현실인식.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수특을 공부를 하실 때 문제에 나와 있는 답도 같이 보면 내용 공부가 될 거 아니에요. 특히 내신 대비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이 내용 공부를 좀 철저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 나온 것도 좀 같이 보셔서 필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해 화자는 불쌍하고 원통하다며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데 혼자서 하는 노동이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보기에 나와 있죠. 3번 나의 화자는 배를 짜는 데 필요한 청실홍실을 마련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배를 짜는 노동의 힘겨움과 단조로움을 이겨내는 자기 치유의 과정이다. 이 청실홍실을 마련하는 과정 자체가 이겨내는 이런 자기 치유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없죠. 낭만적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빠르게 좀 봤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현실 반영 3번입니다. 요런 형태는 요새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한 3년 전에 그 예비 시행에서 이런 형태로 좀 나온 게 있어요. 3년 전에 지금 현재 수능의 형태로 바뀌는 거에 이제 수능의 어떤 형태가 크게 바뀌게 되면 예비 시행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래서 신유형 등을 공개를 하거든요. 그때 한번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유형은 좀 뺐으면 좋겠는데 계속 평가원에서는 반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론 형태의 지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면은 뭐 똑같은 거거든요. 해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되는 거라서 무리는 없는데 이런 형태는 좀 이제 수능특강에서 빠졌으면 좋겠어요. 평가원에서 안 내기 때문에. 근데 또 모르죠. 뭐 6평이나 9평에서 나올지. 근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예비 시행에서만 나오고. 자, 그러면 교재 몇 쪽이냐면 우리 38쪽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김삿갓으로 알려진 방랑 시인입니다. 여기저기 방랑을 해요. 김병현이에요. 우여곡절이 많은 자신의 생활을 소재로 삼아 다양한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래서 가는 작가의 40년 방랑했던 세월을 삿갓을 쓰고 돌아다녔죠. 집약하여 드러낸 것. 나는 북도 지방의 어느 마을에서 김삿갓이 원생원 서신사 문첨지 조석사라고 불리는 4명의 마을 유지들에게 푸대접을 당한 후 그들을 희롱하기 위해 그들에게 써준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와 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뒤에 나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거 볼 때는 이제 뒤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고 뒤에까지 보고 나를 가볼게요. 자, 이제 가는 아까 40년 방랑 세월을 집약했다고 그랬어. 그럼 보겠습니다. 정처 없는 내 삿갓, 자신의 상황이 나와 있죠. 빈 배와 같다. 비유하고 있네요. 빈 배가 이리저리 다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신의 왜 갑자기 가끔 이래요 이게. 자신의 방랑의 생활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빈 배가 이렇게 사공이 없으면, 이렇게 컨트롤해줄 수 있는 사공이 없으면 여기저기 떠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랑 생활을 비유한 겁니다. 자신의 유랑 생활을 빈 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비유를 해서. 그래서 떠돌아다니고 있었어. 40년 내내 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유랑 생활이 어떻게 보면 상징이죠, 이 삿갓은. 유랑 생활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40년 내내 소 따라 들판으로 가는 목동의 가벼운 차림이요, 백사장의 갈매기와 버타는 어부의 본색이라네. 그래서 여기 목동의 가벼운 차림, 어부의 본색, 이런 것들은 목동과 어부가 주로 이제 그 삿갓을 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삿갓을 이제 평소에 쓰고 다니는 존재, 내가 그런 존재와 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소 따라 들판으로 가고, 또 이렇게 어부들이 특히 이제 그 많이 쓰죠. 그래서 백사장의 갈매기와 버타는 그런 어부들이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랑 생활을 상징하는 그런 본질입니다. 술 취하면 버섯 걸고 꽃나무를 바라보고, 자연 친화적이네요. 흥이 나면 손에 들고 누각에 올라 달도 구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이제 자연을 이렇게 즐기는 거죠. 그 아름다운 자연을 이제 즐기면서 그런 흥취가 있는 겁니다. 술도 마시고 흥도 나고. 속세사람 반대된 겁니다. 의관, 제대로 된 옷차림새죠. 이걸 모두 거칠애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삿갓과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의관은 모두 거칠애와 같다. 나는 그러니까 이런 속세적 같이 얽매이지 않는다. 자연 친화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죠. 온 하루에 비바람 가득해도, 어떤 시련이 가득해도 나는 걱정 없네. 그러니까 나는 뭐야, 여기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해서, 방랑하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김병현, 이 김삿갓이 이 정도의 괜찮은 시를 지었는데 왜 삿갓을 쓰고 이렇게 유랑을 했느냐, 왜 이렇게 의관에서 부정적이냐라고 하면 보기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김삿갓은 과거 시험에서 자신의 조부를, 할아버지죠, 비판하면서도 장원급제를 했는데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은 하늘을 볼 수 없는 죄, 돌아가신 조부에게 할 말이 없죠. 평생을 큰 삿갓을 쓰고 방랑을 했어. 그래서 작가와 관련된 일합니다. 삿갓을 쓰게 된 연유가 나와 있죠. 근데 방랑하는 삶에 그래도 만족을 해요. 이런 시련이 있어도 나는 걱정 없다, 나는 근심 걱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제 낫이 볼 건데, 낫은 아까 얘기했죠. 김삿갓이 원생원, 서진사, 문첨지, 조석사 4명의 마을 유지에게 푸대접. 이제 당시에 각박했던 인심이 드러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자의 도금을 이렇게 이용한 겁니다. 한시인데 한자의 이제 도금을 이용해서 이들을 뭐 하려는 의도냐, 여기에 집어넣은 거. 당연히 이거 풍자겠죠. 이들을 풍자에서 돌려서 까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비판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 이제 볼게요. 한시의 일반적인 형식에 따라 여기 부분이요, 나를 이해하면 해 뜨고 나니 원숭이가 나타나고, 죽은 쥐를 마주치고, 황혼에는 모기, 벼룩. 이게 다 이제 돌려서 우의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는 안타까운 처지야. 그러면 화자를 괴롭히는 거기 원숭이라든가 쥐라든가 모기라든가 벼룩이 바로 이들을 뜻하는 거겠죠. 푸대접을 했던 이들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도금과 관련해서 시를 살펴보면 각행의 마지막 세 글자가 원생원, 서진사, 문첨지, 조석사, 그러니까 타겟팅을 정한 겁니다. 네 사람을 지칭하고 있어.
유사한 의미는 물론 달라요.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닐 거야. 유사한 소리가 한자를 활용하여 부대접하는 마을 유지들을 골려주려는 의도자. 그래서 김삿갓이 떠나고 나서야 나의 창작 의도를 알아차린 마을 유지들은 창피함에 얼굴을 붉히고 자신들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해 뜨자 원숭이가 언덕에 나타나고 다 괴롭히는 존재들이죠. 이제 요거는 하루 동안의 지금 시간의 경과예요. 해 뜨자 밤 되자 이러니까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양이가 나 지나자자 쥐가 다 죽네. 황혼이 되자 모기가 첨하에 이러고 밤 되자 벼룩이 자꾸 쏘아대거든. 그러니까 이 존재들은 그 마을 사람들을 이르는 거겠죠. 그 마을 사람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괴롭히는 거죠. 마을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반영된 거예요. 원숭이, 쥐, 모기, 벼룩이 그래서 풍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금을 이용한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동물에 비유해서 얘기한 것 전부 풍자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처지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별다른 거 없고요. 그래서 원숭이 같은 놈들, 쥐 같은 놈들, 모기 같은 놈들, 벼룩 같은 놈 이게 차례대로 원생원, 서진사, 문첨지, 조석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도금을 이용한 건 한마디로 중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원숭이 할 때 원생원이 원숭이 할 때 원자, 그 다음에 그 쥐 같은 게 이제 그 서자거든요. 서자. 그 다음에 모기 같은 게 문자, 벼룩이 이제 벼룩 조자니까 그 이 한자 자체가 이 동물들을 지칭하기도 하면서 또 그들을 풍자하는 그러니까 중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와 같이 이제 중의성 활용 여기 나와 있네. 눈앞의 상대에 희롱하는 의도가 잘 나타나는 작품은 황진이의 시죠. 이제 중의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벽계수에 관한 이제 얘기인데, 여기 이제 뒤에 또 나와 있어요. 보기 한번 보시죠, 먼저. 야, 황진이는 왕족인 벽계수. 벽계수가 왕족이네. 사람 이름이네요. 평소 자신을 과소평가한다는 말을 듣고 그 앞에서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여 그를 말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벽계수는 왕족의 이름이네요. 자, 그러면 이 벽계수는 실제로는 이제 푸른 시냇물이라는 뜻이거든. 이제 푸른 시냇물인데 이게 중의적 표현이죠. 푸른 시냇물인데 왕족인 벽계수. 그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속성이잖아요. 흘러간다. 왕족 벽계수도 이제 쉽게 떠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청산리 벽계수야. 쉽게 흘러감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 반문을 하고 있죠. 쉽게 흘러감을 자랑 마라 이런 얘기. 이거는 이제 네가 쉽게 나를 떠날 것이라 자신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유혹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뭔가 네가 나를 떠날 수 있으리라고, 나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나를 떠날 수 있으리라고 자신하지 말라는 거야. 나를 떠날 수 있으리라고 글자고는 안 써지냐?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쉽게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자신하지 말아라. 평소에 왜냐면 벽계수가 황진이를 과소평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도 창해하면 한번 가서 바다에 도달하고 나면 이게 자연의 이치죠. 왜냐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잖아. 너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너 바다에 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나에게 돌아오기 어렵다는 거야. 나에게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명월이 만공산, 이 명월은 밝은 달이기도 하면서 황진이 자신이에요. 밝은 달이기도 하면서 황진이 자신이기도 합니다. 만공산, 이 산에 가득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나에게 쉬어가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도 역시 표현들이 있는데 뭐 지금을 즐겨라. 뭐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뭐 즐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필기 좀 한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해라.
너 낭만과 여유를 좀 즐겨라. 명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한번 좀 쉬어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보기하고 연계를 지어보면 너 나에게서 쉽게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너 그냥 여기 와서 놀아. 너 나를 그냥 과소평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뒤에 이제 읽어볼게요. 청산 속에 흘러가는 벽계수를 푸른 시냇물로 빈산을 가득 채운 명월의 밝은 달로 풀이하며 한 번 가면 돌아오기 어려운 인생과 덧없음을 토로한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에서 쉬어갈 것을 권유하는 운치 있는 내용으로 보여요. 그런데 벽계수가 어느 왕족의 별칭이고 황진이가 이제 기생의 명임을 알고 나면 그 맛이 새롭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외적 준거, 이런 보기에 외적 준거라고 하거든요. 외적인 근거인데 이거를 설정함에 따라서 감상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건 내신에서도 충분히 보기를 주고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신만은 다른 사람들처럼 황진이에게 절대 유혹당하지 않을 것이라 자신감을 드렸던 벽계수에게 후회하지 말고 자신과 함께 풍류 생활을 즐길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낭만과 여유가 느껴진다. 그래서 황진이가 만약에 벽계수가 무시하고 딱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조를 청한 목소리를 읊는 동안 벽계수가 깜짝 놀라 말에서 떨어졌다는 일화. 그래서 이런 언어 유의 중의적 표현이 상대방의 허를 찌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가부터 다까지의 설명. 가가 화자가 처한 상황에 도움을 주는 사물의 가치, 그 삿갓이잖아요. 삿갓. 삿갓을 쓰고 우리가 또 아까 보기 읽어보면 자신의 어떤 하늘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부끄러워서 그걸 가릴 수 있는 거죠. 방랑생활에 도움을 줬다는 거죠. 나는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한다. 그쵸? 그 여기 있는 원숭이라든가 쥐라든가 이거 자꾸 쏘아대니까 자신의 어떤 푸대접을 했던 존재들, 괴롭히는 존재들을 얘기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뭐 다는 뭐 이런 게 없고요. 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괴로운 사람은 심각해져 있다. 다는 시간에 따라 점점 가까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닌 것들만 잘 찾아주면 나머지는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마을 유지들이 나를 읽고 수용하는 과정. 만약에 표면적 의미만 주목했다면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순서대로 맞춰서 괴롭힘을 당했다. 여기에만 주목했겠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마을 유지들이 나를 읽을 때 원생원 서진사 문첨지 조석사라는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러니까 본래 의도를 알아차린 거죠. 이건 이들을 꼽을 주려는 거죠. 꼽을 주려는 걸 알아차렸다라고 하면 김삿갓이 자신들을 염두에 두고 시를 지은 것도 알 수 있겠죠. 지들이 괴롭혔으니까. 더 글로리 같은 거야. 마을 유지들이 나의 언급된 원숭이, 쥐, 모기, 벼룩이 결국 자신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면 자신들이 풍자의 대상이 된 것을 알고 화가 나거나 민망한 기분이 들었다. 여기서 지금 뭐 그렇게 좀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하고 같은 얘기죠. 마을 유지들이 나를 읽고 김삿갓의 언어 유의 방식에 대해 따져보았다면 김삿갓이 소재들의 특성, 소재 간의 차이는 전혀 없죠. 괴롭히는 존재란 점에서 이 소재들은 다 대동소이한 겁니다. 너네들은 다 찐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의 정처 없는 내 삿갓이 방랑을 선택한 작가와 그가 선택한 삶과 관련된다면 명월이 만궁산에는 황진이가 서사와 시가에 능한 인물로서 널리 인정. 그렇게 굉장히 밝잖아. 이 보기를 읽어보면. 그지? 예술적 역량을 발휘했다고 나와 있잖아. 그리고 명월이 황진이잖아. 그러니까 만궁산하는 건 내 재주가 가득하다는 얘기야. 맞습니다. 가의 목동과 어부가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고 남들 앞에서 얼굴을 감추며 살던 사람들의 삶을 드러냈다면 다의 수위감은 황진을 과소평가하고 무시했던 벽에서는 다는 그럴 수 있는데 목동과 어부는 그런 존재라고 그런 존재에서 드러낸 게 아니에요. 내 삿갓을 쓴다는 점에서 나와 같은 점이지 이들 자체를 이들이 죄인,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서 그렇게 썼다는 건 우리가 너무 비약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나머지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특히 3번에 쉬어간다는 무상한 인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이니까 너 여기서 놀다 간들 어떠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나머지는 좀 맞으니까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계수는 황진이의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런 인물이었겠죠. 자, 그다음에 1도 창의함, 한번 가면 다시 오기 어려운 건 유한성과 무상감이라는 거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도 창의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실 반영 부분 03번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04는 했고요. 05. 자, 요거 좀 기니까 여러분들 조금 쉬었다가 3교시로 넘겨서 하도록 할게요. 자, 현실 반영 05번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출제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나 여기저기 출제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좀 배경을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보기 먼저 볼게요. 일동장유가는 작가가 통신사 이론, 뭐 지금으로 치면 외교 사절단 같은 겁니다. 외교를 하러 간 거죠. 이거 뭐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의 풍물과 생활상을 노래했어. 일본의 풍물. 과정에서 화자는 일본의 문화를 조선의 문화하고 대비를 시켰어요. 자국의 문화에 대해 성찰했는데 지식인의 시선으로 타국의 문명을 바라보며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의 놀라움을 드러내기도 해요. 화려함과 사치스러움. 일본이 그렇다는 얘기죠.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이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감탄에 그치는 겁니다. 화자는 근본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조선이 문명국인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자국과 일본을 문화와 야만으로 나누고 있어. 그래서 풍족한 자연환경에 부러움을 내비치면서도 풍속의 미개함에 대해서는 비판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을 문명국이라고 여기고 있고 일본은 분명히 자연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괜찮아요.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풍속은 이들이 살아가는 풍속, 문화는 미개하다고 보고 있어. 문화는. 그래서 문화적으로 우위에 서 있다는 문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한번 묶어 보면 이제 통신사니까 일본으로 떠나는 과정이 중략전에 나와 있거든요. 중략 전으로 좀 달라요. 아까 보기에 나온 내용은 중략 이후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이 문명국이고 일본의 자연환경이나 뭐 이런 호사스러움은 있지만 아직은 문화나 풍속이 미개하다고 느끼는 건 중략 이후고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제 중략 이전에 나온 내용을 먼저 보시고 중략 이후는 이제 보기와 관련된 내용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략 이전은 이제 일본으로 떠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야겠죠.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이제 배의 모습을 볼까요? 장풍, 아주 긴 바람입니다. 돛을 달고 육선. 규모입니다. 이제 6척의 배니까 꽤 크게 간 거죠. 외교 사절단의 어떤 규모가 굉장히 큰 겁니다. 6척의 배가 함께 떠나서 사면과 군악 소리, 군악대가 이렇게 환송, 지금도 뭐 우리 큰 배가 떠나면 이렇게 환송을 해주죠. 해산, 바다에 있는 산을 이렇게 아주 진동을 해요. 과장법을 쓴 거죠. 군악을 연주하는 소리가. 그래서 이게 청각적 이미지를 쓴 거고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그래서 군악대가 이렇게 환송식을 해줘요. 아이고, 군악대가 지금 환송을 해주는 겁니다. 물속의 어룡들까지도, 물속의 고기들이 놀랄 것 같은 그런 위험. 그러니까 이 환송의 위용이 굉장히 위험이 큰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과장법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묶어보면 여기 첫 번째 이제 환송식의 분위기가 나와 있는 거죠. 환송식의 이제 위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크게 이제 사절단으로 떠난 거예요. 자, 해군은 부산항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야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잖아요. 얼른 나서 오륙도 지금도 부산 앞바다에 섬이 있습니다. 해운대 쪽 가면 있죠. 뒤 지우고 이게 오륙도가 이제 뒤로 이렇게 지나갈 정도라는 거죠. 고국을 돌아보니까 야색 밤에 떠났어요. 야색이 창망하여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되고 연해 각진포 그 각 포구입니다. 바닷가에 분포한 포구들을 얘기해요. 불빛 두어 점이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죠. 구름밖에 뵐만한데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각적 이미지.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항구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출항을 하는 거죠. 어떤 점점 멀어지고 있는 출항의 모습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묘사를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떠났으니까 배 방에 누워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이제 외국으로 떠나니까 심란하죠. 사실 뭐 지금이야 뭐 우리가 관광을 가고 뭐 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당시는 또 이렇게 그런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오랜 시간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고 또 가다가 배 위에서 또 길게 가야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로 좀 걱정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심란합니다. 심란한 마음이 있어요. 가뜩이나.
대풍, 이게 이제 실현입니다. 큰 바람, 대풍이 일어난 거예요. 태풍이죠, 태풍 말 그대로. 그러면 이제 배가 요동치겠죠. 큰 바람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아주 성난 물결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지에 자욱하니 위기감이 이제 고조가 되죠. 크나큰 만곡주가 만석을 실을 수 있는 배가 큽니다. 별을 만석을 실을 수 있는 큰 배예요. 마치 나뭇잎 분리듯, 그죠? 자연의 힘 앞에서는 아무리 큰 배라고 해도 사실은 좀 무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뭇잎 분리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배가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요동치는 거. 큰 배가 요동치는 거예요. 그만큼 바람이 세고 파도가 세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된 표현으로 나타났죠. 12발 쌍도 떼는 차처럼, 나뭇가지처럼,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처럼 굽어있고 52폭 초석 돛은 반달처럼, 이렇게 바람이 불면 막 돛이 막 빵빵해지잖아요. 배불렀네 묘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태풍이 와서 어쨌든 위기감이 드는 거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굵은 우레와 잔 벼락은 등 아래서 진동하고, 굉장히 좀 생동감 넘치게 표현했네요. 성난 고래, 성난 파도입니다. 파도를 비유한 거예요. 성난 파도의 움직임, 그 용은 물속에서 희롱을 하니 성난 고래와 움직이는 용이 물속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들은 다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성난 파도를. 방 속에 요강이, 똥 누는 요강이 타고 그릇에 자빠지고 엎어지며 상하좌우 배박 너는 잇잎이 오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갈대의 심란함과 함께, 아이고 검색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묶을게요. 여기까지 물어나면 이제 항해 중에 태풍을 만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만나서 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위기를 지금 겪는 거죠. 생동감 넘치게 묘사가 돼 있고 표현이 돼 있고 비유나 과장법을 좀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야 또 실감이 나요. 사실 과장을 이렇게 해야지. 자, 이윽고 이제 시간이 경과돼서 해가 돋습니다. 이제 밤이 지났어요. 일출이 된 겁니다. 시간이 경과된 거죠. 해가 돋건을 장관, 일출의 장관을 얘기합니다. 일출의 장관을 이제 본 거예요. 일어나 배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힘들었을 거 아니야. 밤새 시달렸으니까. 사면을 돌아보니 어와 장하시고, 감탄하는 겁니다. 예찬하는 거야. 어와 장하시고,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이 또 있을까? 설리적 표현을 쓴 거죠. 이런 구경은 또 없을 것이다. 구만리 우주 속의 큰 물결뿐이로다. 자, 여기까지 묶어보면 이제 일출의 장관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일출의 장관에 대한 예찬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 여러분들 한번 좀 해보실게요. 여기까지 필기 잠깐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등 뒤쪽을 돌아보니 동래산이 눈썹 같고, 이제 동래의 산이 눈썹같이 보여. 아주 작게 보인다는 거죠. 거리가 멀리 떨어졌으니까. 자, 동래산이 눈썹 같다는 비유하고 있네요. 육지와 그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얘기고, 동남쪽을 바라보니까 바다가 또 끝이 없어요. 가히 없어는 끝이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위아래로 푸른 빛이 하늘 밖에 닿아 있다. 수평선 얘기하는 거죠. 수평선을 묘사를 한 거고요.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건가? 창망한 바다에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함께 떠난 5배는 간대를 모르겠다. 다른 배하고 이제 6척의 배가 같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탄 배 말고 다른 배들은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배가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면을 돌아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 부채만한 작은 돛이 이제 멀리 보이는 겁니다. 다른 배들하고 떨어진 거야. 그래서 다른 배들과 떨어진 겁니다. 태풍 속에서. 다른 배들을 보니까 저마다, 다른 배가 아니라 요 배 안을 돌아보니까 저마다 수질하여 똥물을 다투하고 혼절하여 중내 알레하고 있어요. 지금 멀미 때문이죠. 멀미가 드는 겁니다. 혼절하여 중내하네. 다행히 종사상은 이 수장입니다. 리더죠, 리더. 수장입니다. 리더예요, 리더.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태연이 앉아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배 안에서의 여러 가지 상념들과 그 상황들이 드러나 있죠. 배 안에 상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잠깐만, 둘 다 써주는 게 좋겠다. 잠깐만, 이거 지우고. 배 안과 밖이라고 하자. 밖도 묘사하고 있으니까 안 밖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게요. 배 안 밖 지워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배방에 도로 들어 눈 감고 누웠더니 대마도, 이제 그 대마도 있는 데까지 왔어요. 가깝다고 상공이 이르거늘 다시 일어나 보니 심리는 남았구나. 외선 10여 척이 예선차로 모두 왔네. 예선이라는 건 이제 끌어주는 겁니다, 배를. 그래서 배를 이제 끌기 위해서 왔다. 배를 끌어주기 위한 용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거의 이제 당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마도 근처에 당도를 했습니다. 또 좀 더 가야 돼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그 다음 보시면 보자. 자, 이제 중요한 이유 볼게요.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아까 나왔던 내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28일 발행할 때 수백 필 그만 준마. 그 잘 달리는 말이에요. 빠르게 잘 달리는 말입니다. 또 각주를 좀 주면 좋겠는데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 중관과 하관을 다 태우니까 관리들이죠. 기구도 장하구나. 아주 기골이 장대한 말이라는 겁니다. 각 방의 노자들도 호사가 참남하다. 노비들도 종들도 호사가 참남하다. 호사가 참남하다는 건 각주에 나와 있어요. 각주 보시면 되죠. 분수에 넘쳐 지나치다. 그들이 호사스럽게 산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사가 참남하다 그러고 있어. 좌우에 쌍견마여 한 놈은 우산 받고 한 놈은 부축하고 담배기 관람들과 쭉 열거가 돼 있네요. 그래서 열거와 대꾸를 쓰고 있어. 그래서 그들의 이 노자들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죠. 한 놈은 등불 들고 한 놈은 그릇 메어 한 사람이 거니는 수가 8비나 종이 붙어요. 와. 나하고 산문사는 가마 타고 먼저 가니 금으로 지은 큰 말은 그 기든말이 앞에 섰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호사스럽게 지금 발행해서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묶어보면 그들의 7번이죠. 아주 호사스럽게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본인들의 8이나 붙어요. 한 사람이 말 타는데 일본인들의 호사스러움을 이제 드러내고 있어. 거기에 이제 감탄하는 거죠. 호사스러움에 감탄을 하고 있고. 자, 다음 볼게요. 여염, 백성들이 사는 곳을 여염이라고 하거든요. 백성이 사는 곳도 왕왕 있고 흔할 쏜 대나무 밭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 가면 대나무 밭이 진짜 많죠. 토지가 기름져서 전답이 매우 좋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사는 곳을 관찰하는 거예요. 기름진 땅에 살고 있죠. 들이 사는 모습을 봤다. 그래서 토지가 기름이 져 있어. 굉장히 이제 좋은 데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일본은 예로부터 이렇게 평야가 발달을 해 있고 쌀이 굉장히 잘 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먹고 있는 뭐 고시카리 이런 쌀도 다 일본 품종 아닙니까? 그래서 땅이 기름지고 굉장히 좀 축복받은 땅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산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조상들은 힘겹게 살았는데 일본은 이렇게 평야들이 발달을 해서 쌀 농사에 굉장히 좀 유리했습니다. 토지가 기름져요. 자, 이심리 실상사의 사찰입니다. 절이에요, 절. 사찰. 삼사상 조복할 때 이제 그 어떤 복장을 갖춘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래서 사신들이 나와서 여기 예복을 입었다는 거거든요. 그 3명의 사신이에요. 3명의 사신이 여러분 이제 그 백발백중 보면서 나중에 현대어플에 보면 됩니다. 예복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복도 화려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여기 이제 산문사 얘네잖아. 얘네가 이제 여기 산문사 삼사당에 이제 복장을 갖추고 사찰에 갔을 때 나는 내리지 않고 외성으로 바로 갔어. 외성이란 공간도 내리지 않고 얘네는 여기로 갔는데 나는 외성으로 바로 간 거야.
그래서 이심리에 있는 이심리 지나서 실상사로 세사신의 예복을 입을 때 난 내리지 않고 외성으로 바로 갔어요. 인민이 부려하기 사람들이 부유하다는 얘기입니다. 대판은 지금의 오사카를 얘기해요. 대판이 한자로 오사카잖아요. 인민이 부유하기가 오사카가 진짜 부유하다는 얘기입니다. 인민이 부유하는 건 오사카만은 못하여도 서에서 동해 가기 30리를 하는구나. 관사는 볼용사여 5층 그 물루 위에 연화문 구리기둥 운소에 닿았구나. 마치 하늘에 닿은 듯이 그 기둥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이에요. 구름 낀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건 과장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보면 그 외성의 아주 그런 사치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사치가 측량업도 여기까지 할까? 사치라는 표현 묶기가 좀 애매해서 여기까지 묶어볼게. 그래서 외성의 여기도 이제 사치스러운 모습. 일본 성이에요. 굉장히 그 일본 성들 가보면 오사카 특히 이제 여기는 뭐 오사카만은 못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오사카 근처에 교토라는 곳이 이제 예전에는 수도고 그랬죠. 교토 관광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무슨 금각산이 은각산이 이래갖고 금색 은색 굉장히 화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성에 이 성에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역시 외성의 사치스러움에 감탄하고 있어. 기둥도 높고요. 5층의 물루 위에 수석도 기절하고 거기는 돌들도 매우 신기하고 죽수 대나무도 아주 정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왕이 사는 곳이라 왕이 사는 곳이라 사치가 있어 사치.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토 같은 데 우리가 가면은 그런 거 보잖아. 교토가 수도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가니까 이 굉장히 성들이 화려한 겁니다. 엄청나요. 사치가 측량이 없어. 자, 산형이 웅장하고 수세도 환포하여 여기 수세가 산세가 웅장하고 거기 모습도 사방으로 둘러싸였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굉장히 좀 자연 환경에 웅장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 환경에 웅장함이 있어. 옥야천리 생겼이 넓고 기름진 땅입니다. 넓고 기름진 땅. 넓고 기름진 땅이 생겼으니 아깝고 애달프서. 아깝고 애달프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자연 환경은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것이 아닌 게 우리나라 땅이 아닌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거죠. 아깝고 애달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땅이 아닌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이거는 자연 환경에 대한 이런 부러움이 있는 겁니다. 이리 좋은 천부금탕 천혜의 요새란 뜻이야. 외놈 부정적 인식이 있죠. 이제 적대적 감정. 왜냐면 전에 이제 침략한 적이 있으니까 적대적 감정이 있어요. 외놈의 물건이 되어서 칭제 칭왕하고 지내는 황제를 자청해요. 왕을 자청합니다. 전자존은 자손에게 대대로 전서하니 개돼지 같은 비린류를 모두 다 써서 이것도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역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개돼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 이들을 비린류를 모두 다 소탕하고 사천리 60주 이 국토와 행정구역이죠. 지금 뭐 도도부연이라고 하는데 이 좋은 땅을 조선 땅을 만들어서 이건 이제 소망이죠. 그런 애국심이 드러난 겁니다. 왕화에 목욕감겨 예의 있는 국민을 만들고자 한다. 이들이 미개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두 가지인데 일본은 일단 일본 국민들은 일본은 예의국이 아니라는 인식, 문명국이 아니라는 인식이 반영이 돼 있어. 그래서 조선은 문명적으로 더 월등하다. 그 예의나 문명인으로서 더 개화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명인으로서 월등하다는 의식이 반영된 거예요. 조선인은 문명인으로서라고 쓴 거예요. 문명인으로서 더 월등하다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들을 그래서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의식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전체적으로 묶어서 얘기를 해보면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연 환경에 대한 부러움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다 누구 땅 만들고 싶다고? 이 개돼지 같은 일본 놈들을 다 소탕을 하고 비린류 그 무리들입니다. 비린류라는 건 그 일본인 무리들을 다 소탕하고 사천리 60주 그 일본의 국토 행정구야. 그걸 다 조선 땅 만들어서 예의국으로 만들고 싶다. 그 자연 환경에 대한 부러움인데 이게 우리 땅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으로서 문화적 우월감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문화적 우월감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부럽지만 우리 땅이었으면 좋겠다. 아직은 개화가 안 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국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뭐뭐 하고자 하는 건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 반영된 겁니다. 자, 일동 장유가 다 해봤어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시면,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쵸? 비유 겁나 많이 썼어요. 원근에 따른 거리감. 아, 이거 동래산이 눈썹 같고 여기에요. 동래산. 멀어졌다는 얘기죠. 어디 있냐? 동래산이 눈썹 같다는 얘기. 여정의 경관에 따른 경관의 변화를 시각적 이미지로, 그죠? 경관들이 이렇게 멀어지고 이런 경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화자가 직접 겪은 사건 상황에 실제보다 과장된 표현 굉장히 많았고요. 타인과 주고받은 대화를 인용하여 사실성, 그런 거 없어요. 5번이 답입니다. 이런 건 이제 보통 수능에서도 나오면 위치 찾는 게 좀 어려워서 사실 이게 B로 끊어서 풀어주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건 안 하고 있으니까 현대시부터는 조금씩 할 거예요. 고전시간 아무래도 내용 설명이 훨씬 더 중요해서. 자, 기억 미음. 자, 기억은 출항할 때 있었던 환송식의 성대함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죠? 물속의 어룡들, 그 물고기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환송식이 그만큼 성대했다는 거죠. 맞아요. 자연물에 의탁해서 표현했잖아. 그 다음에 니은. 태풍이 일어난 상황에서 배 안에서 혼란은 그냥 타인의 모습이 아니라 배의 모습인 겁니다. 아니고. 디귿. 화자가 자신이 목격한 물속 생물들의 역동적인 움직임. 아니, 비유한 거죠. 용이 진짜로 있어요. 아니죠. 리을. 배 안에서 생사의 위기를 겪고는 슬퍼하는 동료들에 대한 공감. 이 동료들에 대한 지금 리을은 상하 좌우의 배방, 이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인 거지. 그 슬퍼하는 동료들의 모습이 아니죠. 미음. 사면을 돌아보니 의와 장하시고.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 문맥을 보면 뭡니까? 이 일출의 장관입니다. 5번은 일출의 장관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일출의 장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출의 장관이라는 거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이요. 3번에 1번 볼게요. 수백 필 그만준마 중화관을 다 태워놓은과 노자들의 호사를 보고 보인 반응에서 일본 사람들의 사치스러움에 대해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죠? 그 중간 하관, 옛날에 이제 관리 중에서 하관은 좀 낮은 부류잖아요. 그런 부류들조차 막 그 종들을 몇 명씩 끌고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호사스럽겠어요. 그래서 마부들이 이끌고 또 등불도 메고 그릇도 메고 한 사람의 거느린 수가 8씩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사치스러운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역시 조금 더 맞는 내용들은 또 필기에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연암은 구리기둥 운소에 닿았구나. 수석도 기절하고 죽수도 유치있네. 타국의 문명과 풍물을 감탄하고 있습니다. 외성의 모습인 거죠. 3번. 외왕이 사는 곳이라 사치가 측량 없다고 한 것과 칭제, 칭왕하고 전자, 전선안에서 일본의 미개한 문화와 대비해서 자국의 문화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찰하고 있다. 지금 외왕이 사는 곳이라 사치가 끝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지네들이 황제라고 칭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자국의 문화를 역사적인 관점 성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체가 잘못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 산영이 웅장하고 수세도 환파에 오가철리고 아깝고 애달파하는 것, 천혜 환경에 대한 부러움. 맞습니다. 일본을 두고 맨놈이라는 것고 개돼지 같다고 한 것, 예의국을 만들고자 한 것, 일본을 야만적으로 보고 있죠. 문명으로서의 자긍심. 맞아요. 이건 좋은 문제네요. 정답은 3번이다. 주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작품이 일동장유가 해봤습니다. 이 작품은 내용 알아두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역시 중요한 작품이에요. 자, 현실반영 06번입니다. 3편의 지금 시조가 나와 있어요. 평시조 1편, 지금 사설시조 2편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그 나시는 좀 사설시조들은 좀 잘 봐야 돼요. 이별을 좀 어떻게 표현했는지. 자, 첫 번째 시 보겠습니다. 보기 먼저 볼까요? 참. 뭐 보기는 별거 없네요. 내용. 알겠습니다. 이따가 보고 시조들 볼게요. 가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농사철에 이제 아침의 풍경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 조상들은 근면했죠. 당시 이제 백성들이 얼마나 근면하게 살았는지를 이제 잘 보여주는 그러한 시조가 되겠습니다. 자, 샛별이 지자, 시간적 배경이겠죠. 샛별을 졌다는 건 이른 아침인 겁니다. 종달새, 종달새는 무슨 아침에 찍찍거리고 울잖아요.
그 종달새는 종다리가 이제 종달새잖아요. 종달새가 아침에 찍찍찍하고 울면은 다 이제 일하러 나갈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종달새가 울면 당시에 우리 조상들은 일하러 나갈 시간이다. 얘가 일 나가라고 재촉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 아침이라는 것을 이 종달이 샛별 친 걸로 보여주고 있어. 굉장히 근면하죠. 아침 일찍부터 나간 겁니다. 우리의 어떤 국민의 본성들, 부지런한 본성들이 이때부터 나온 것 같아요. 호미 메고 살인문을 나선 겁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 위해서 이제 나간 거예요. 아침부터 일찍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살인문을 나가니 긴 숲을 찬 이슬이 차갑게 느껴져. 왜 새벽에 이렇게 나가면 풀 같은데 이슬 같은 거 맺혀 있잖아. 이거 이제 촉각적 이미지고요. 배잔방이가 다 젖어요. 자기 옷이 이제 다 젖는 겁니다. 아야, 보통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자를 설정한 거죠. 시절이 좋을 손, 시절이 이처럼 좋으니 이 노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불편함을 느낀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옷이 젖다고 젖는다고 내가 관계하겠느냐? 시절이 좋기 때문에 옷이 젖는다고 관계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시절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옷이 젖는다고 관계하랴. 그래서 좋은 시절에 대한 어떤 만족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태도겠죠. 그래서 근면하게 이제 농사 일을 아침부터 나가서 하고 있고요. 배잔반에다 젖는다고 해도 나는 시절이 좋으니까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노동을 하게 되면 건 대가가 있잖아요. 그 대가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기대감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이별에 관련된 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살인문 밖에서 시비는 살인문이에요. 개가 짓건을 이제 개는 사람이 올 때 짓잖아요. 그래서 이미 왔다고 착각한 이제 계기가 돼요. 이미 왔나? 누가 왔나? 아이씨, 착각한 여기 읽다가 착각한 계기죠. 임인 줄 알고 여기 나가 보니, 그러니까 화자는 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있었어요. 근데 임은 안 오고 명월 늦은 밤입니다. 시간적 배경이 늦은 밤. 달빛이 가득한 거거든. 명월이 만정한 거야. 달빛이 가득한데 일진 추풍에 한때의 가을바람에 이거 잎이 지는 소리야. 청각적 이미지죠. 잎 지는 소리. 걔가 이거 보고 짖은 거야. 짖었던 이유겠죠. 그러니까 임이라고 이제 착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설시조에서 굉장히 솔직한 감정입니다. 내가 임을 기다리는데 임이 왔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머쓱한 상황. 이런 착각에 관련한 그런 머쓱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사설시조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개야, 이것도 역시 청자입니다. 너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을 헛되이 짖어서 날 속일 줄 어찌하리요. 그래서 이 개에 대한 어떤 원망이 있는 겁니다. 청각적 이미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그 명월이 만정한 이런 밤은 굉장히 고요한 밤일 거 아니에요. 개가 짖으니까 이건 무조건 사람이 온 거다. 근데 개는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짖은 거예요. 그래서 개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무너진 거죠. 이런 작품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 볼게요. 논밭가라 김매고. 자, 논밭가라서 김매고 배잔방이 아까 이제 바지죠. 다임처 신들매고 배잔방에 그 김매로 나간 겁니다. 데님을 메고 신은 발에 잡아매고. 그러니까 농사일하는 옷차림새겠죠. 농사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옷차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하러 갑니다. 김맨 후입니다. 김을 맨 후 이제 다른 일. 근데 이것도 근면성실하죠. 가하고 다가 비슷한 맥락이죠. 김을 맨 후 이제 다른 일. 김을 맨 후 다른 일 하러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중장 부분 보시면 낫가라 허리에 차고 도끼벌에 둘러매고 무림 아주 산중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삭정이 마른 섭을 베거니 베이거니. 그러니까 이 나무하러 간 겁니다. 지게에 질면 이제 나무하러 간 거예요. 깊은 산속으로. 당시 우리 백성들의 삶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농사일도 하고 나무하러도 가고 바빴어요. 그래서 지게에 짊어 지팡이 받쳐놓고 샘물로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도 부시고, 부신다는 건 점심 도시락 먹는다는 얘기예요. 다 비우고 곰방대를
톡톡 털어 입담에 물고 콧노래 조다. 저도 오늘 그랬어요. 오늘 제가 점심 때 제가 어제 이제 거의 밤을 샜거든요. 뭐 작업을 좀 하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고 나서 오늘 밤 새고 조금 한 2시간 정도 자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야. 어제 제가 저녁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지금 제가 이거 패드로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반집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밥을 오늘 탕수육이 나왔어. 백반집에. 그래서 탕수육을 먹고 배가 부르잖아. 그래서 너무 졸린 거야. 그래갖고 잠깐 그 커피숍에 가갖고 한 1시간 졸다 나왔거든요. 그 커피 마시면서 휴식이 참 좋죠. 그래서 노동 후에 어떤 꿀맛 같은 휴식입니다. 노동 후에 이제 휴식하는 거야. 그래도 담배를 한 대 피고 콧노래에 졸다가 오늘 제 모습하고 비슷하네요. 그런 어떤 한가로움이 있죠. 자, 석양이 넘어갈 때 시간의 경과네요. 석양이 고개를 넘어갈 때 어깨를 추리면서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가 있고 하더라. 흥이 나는 거죠. 노동이 끝나고. 그래서 노동이 끝난 후에 노동 후에 이제 귀가입니다. 귀가에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거죠. 흥을 돋우면서 돌아옵니다. 굉장히 어떤 오늘 본 시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죠. 우리 조상들, 특히 이제 민중들이 2가지 종류로 나눠질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뭐 지금 요 내용 안에서의 필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삶의 고단함을 좀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들도 있고, 뭐 관리들이 괴롭힌다던가, 뭐 기근이 나서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정가 추석에처럼 먹을 것이 없다던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삶의 고단함을 좀 해학적으로 풀어내면서 좀 극복하려는, 좀 긍정적으로 극복하려는 그런 작품들도 오늘 좀 우리가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근면성실한 조상들의 모습도 같이 봤어요. 자,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문제.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 촉각적 이미지 가에는 있죠? 나에는 없어요. 청각적 이미지 가에는 없고 나에는 있죠. 나에는 청각적 이미지 입 짖는 소리, 개가 짖는 소리. 디귿. 화자가 동질감을 느낀 자연물의 감정이입 없고요. 감정이입하려면 뭐 그 자연물이 울든가 슬퍼하던가 해야 되는 거죠. 리얼. 명시적으로 설정한 청자에게 말을 건넨다. 둘 다 있어요. 가는 아이야. 그 다음에 나는 저 개야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에 대한 설명이야. 서정시에서 1인칭 화자가 자신의 상황과 정서를 고백적인 어조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1인칭 화자가 상황과 정서를 얘기하니까. 그런데 다에서는 화자 자신의 상황과 정서가 아니라 화자가 타인의 행동을 다른 이에게 전달 혹은 보고하는 어조가 나타난다. 오, 이거 특이한 거죠. 그렇죠? 이는 과거 어느 때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와서 전달해서 쓰는 어미가 포함된 서술어. 이것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래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지 않고 관찰한 타인의 행동. 그러니까 그 농사일을 하는 일꾼이잖아요. 농사일 하는 일꾼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찰해서 쓴 어휘가 뭐가 있느냐. 거기 뭐 어휘가 있고 하더라니까 마지막에 하더라가 돼 있죠. 그래서 타인의 행동에 대해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라는 건 우리가 전달할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다의 종장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어휘가 있고 하더라라는 건 제3자가 이제 화자가 그 일꾼을 관찰해서 전달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종결어미. 확인됐나요? 네. 그러면 넘어가시고 3번 보겠습니다. 특정 계절, 하루 특정 시간대 등에 해당하는 시간적 배경 다 나와 있었어요. 자연현상도 있고요. 풍경도 있습니다. 뭐 달빛이 가득하다든지 또 자연현상의 석양이 재를 넘어가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자, 1번부터 볼게요. 샛별 지는 자연현상을 통해 아침이라는 시간적 배경, 노동을 시작하는 상황. 그죠? 종달새가 울기 시작하고 호미 메고 살인문을 나서요. 맞습니다. 2번. 나회에서는 명월이 만정한 밤을 시간적 배경, 늦은 밤이죠. 입 짖는 소리도 들릴만한 고요한 심야의 분위기에 대비하여 개 짖는 소리의 이미지 부각하고 있습니다. 다에선 석양이 제일 넘어가는 시간, 그 직전까지의 동적인 분위기를 정적인 분위기로 전환한다. 정적인 분위기는 아니에요. 정적인 분위기는 뭔가 움직이지 않는 건데 오히려 석양이 제를 넘어갈 때도 동적이죠.
어깨를 추스르며 어이 갈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있잖아. 3번이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다음 바로 넘어가시죠. 조금 필기할 거 있으면 쉬었다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B 패턴 한 작품 남았거든요. 어디에 좀 속하기도 뭐해서 그냥 현실 반영에 넣을 걸 그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자 이건 복합 지문에 있는 건데 이게 문제가 다 엮여 있어갖고 문제 빼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뭐 교훈적인 평시조 형식의 어떤 시인데요. 변계량의 시입니다. 자 이제 교훈적인 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유교적 관념에 넣을 걸 그랬다. 자, 내가 좋다고 남 싫은 일 하지 마라. 이거 이거는 옛날에 한문책에도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물시어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좋다고 하고 남 싫은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라는 내용이에요. 내가 좋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좋다고 해서 남 싫은 일, 내가 좋은데 남이 싫어하는 일이야. 그거 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남이 한다 하여도 의리가 아니면 쫓지 말아라. 입신유의라고 해요.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중시하는 거예요. 의리. 남 싫은 일은 하지 마.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함부로 하지 말 거. 남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좋다고 해서 남 싫은 일. 여기 말이 자꾸 혼나오냐. 그러니까 내가 좋은데 남이 싫은 일이면 하지 말라고. 또 남이 한다고 해도 의리가 아니면 쫓지 말며 우리는 천성. 타고난 착한 성품을 잘 지키자는 얘기야. 타고난 착한 성품을 잘 지켜서 생긴 대로 태어난 그대로 살겠다. 착하게 행동하면서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권유하는 거죠. 천성대로 살 것을. 그래서 이제 순리대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뭐 유교적 관념에 들어가도 되겠네요. 예. 그래서 내가 좋은데 남이 싫어하는 일이면 굳이 하지 말고 남이 한다고 하여도 의리가 아니면 굳이 쫓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천성을 지키며 우리가 착한 본성을 지키면서 생긴 대로 우리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고전시가가 전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궁금한 점은 또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